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과거로부터 인간의 연대기는 BC와 AD로 구별해왔죠. BC 기원 전, AD 기원 후. 하지만 최근에는 이 대신에 BC, AC로 인간의 연대를 구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BC, before corona, AC, after corona.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는 우리의 입시 환경도 크게 바꿔놨습니다.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가 없고 학원 수업도 자주 중단이 되죠. 이렇게 꾸준하게 대입을 향한 목표를 쭉 추구해 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입시 환경이 됐습니다. 따라서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만족스러운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것에 값하는 정확한 대입 전략을 세워서 내 공부에 값하는 나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코로나19를 뚫고 2021년 대입의 합격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그 전략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점이 이제 6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9월 모의평가를 앞두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요. 6월 모의평가 성적을 한번 봅시다. 당연히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6월 모의평가 성적이 수능에서 그대로 나온다면 절대 내가 하고 싶은 대학을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6월 모의평가 성적과 수능 성적이 다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과연 나와 함께 지금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유명한 회사죠. 진학사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거를 한번 앙케이트 조사를 했답니다. 그 한번 결과를 먼저 한번 보면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6월 모평보다 내가 수능을 잘 볼까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다 수험생입니다. 2등급 이상 떨어질 것 같다, 1등급 떨어질 것 같다, 비슷할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5개 항목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표시를 해본다면 당신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표시하셨죠? 실제 아주 많은 회원한테 이게 좀 조사를 한 건데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2등급 이상 떨어질 것 같다. 7%나 떨어질 것 같다고 했답니다. 참 비관적인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1등급 정도 떨어질 것 같다. 더 많죠. 이렇게 떨어질 것 같다라고 나름 진단하신 분들은 들은 얘기가 있는 거죠. 6월 모의평가 때부터 수능 때는 재수생, 삼수생, 즉 N수생들이 더 많이 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학생들은 6월 모의평가를 본 재학생들은 성적이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아마 이미 들으셨을 것 같아요. 따라서 나름 객관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희망적인 미래를 전망하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비슷할 것이다 보다 1등급, 2등급 이상 오를 것이라고 한 사람이 50%가 넘었다. 이 얘기는 지금의 수능으로는 지금의 6월 모의평가 점수로는 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반드시 수능에서 점수가 올라야 된다는 각오,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과연 성적이 오른다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오를 수 있을까? 이것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를 수 있을까요? 모르겠다.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네. 사교육 도움을 받아서 문제가 쉽게 출제되니까 이걸 답한 사람 좀 문제가 있어요. 쉬우면 나만 쉽나? 다 쉽지? 이번 시험은 운이 없었기 때문이다. 참 다양한 답이 나옵니다. 본인의 노력. 어떤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네. 1%, 2%, 0%, 2%, 0%, 0% 다행입니다. 2%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다. 이게 답정너죠.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내가 노력을 해서 이번에 6월 모의평가보다 9월 모의평가는 더 잘 보고 수능은 더 잘 봐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것이다. 이런 희망들을 품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 노력이 좀 더 많이 투여돼야겠다. 이렇게 다 각오를 하시고 이 더운 날씨에 공부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희망과 각오는 이게 맞는데요. 실제로 희망과 각오대로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아마 들어서 아실 것 같아요. 이거를 조사하신 업체가 또 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실제 회원들을 대상으로 회원들의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지 않습니까? 19년, 20년 계속 2년간 조사했는데
두 개의 조사 결과가 대동소이하니까 2020년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희망과 달리 실제 수능에서는 점수가 올랐을까 떨어졌을까? 실제 객관적인 실제 결과입니다. 모의 점수와 그 다음에 나중에 수능 점수가 다 입력이 되니까 100분위 성적을 보면 성적이 올랐는지 떨어지는지 알 수 있죠. 100분위는 석차니까. 그래서 20년 결과로 인문계과 자연계가 각각 상승했는지 유지하고 있는지 하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회원 데이터베이스 갖고 다 정리한 결과를 7월 말에 내놓으셨어요.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네, 인문계부터 볼까요? 인문계는 상승한 사람은 33%, 하락한 사람이 64%다. 아까 희망은 절반 이상이 38, 18%였지? 절반 이상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오른 사람은 3분의 1밖에 안 되고 3분의 2는 떨어졌더라. 자연계는 어떨까요? 자연계는 상승이 조금 더 높습니다만 대동소이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희망은 절반 이상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절반 이상이 떨어지더라 이거지. 왜 떨어지는가? 여러분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재수생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6월 모의평가에 N수생은 한 10% 언저리에서 봅니다. 하지만 수능에 가서는 N수생이 20%를 돌파하는 게 늘 발생하는 일입니다. N수생이란 건 당연히 하층이 별로 없죠. 예. N수생은 나름 전망이 있는 사람들이 N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 분포 상태에서 상층부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재학생은 모두 다 보기 때문에 상당히 하층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재수생이 유입되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원래 있는 팩트니까 우리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돌파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두 번째 이유는 또 뭐냐? 하위권은 수능을 포기하기 때문에 포기한 사람은 더 떨어지겠죠. 네. 상위권이 유입되는데 하위권은 포기하니까 더 떨어지겠죠. 그게 60몇 프로의 그 하락에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근데 나는 하위권이 아니고 나름 중위권 이상이야. 뭐 중상위권이야, 상위권이야, 최상위권이야.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계실 텐데 나는 하위권이 아니고 수능을 포기하지도 않았어. 수능 공부 열심히 했어.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지금부터 수능 공부 열심히 하는데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3분의 2가 된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오늘의 제일 중요한 단서입니다. 바로 이유는 이겁니다. 그렇죠. 수시 준비를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이 24시간이고 6시간 자면 똑같이 밥 먹는 시간 다 포함해서 18시간씩 주어져 있는 거야. 물론 그 18시간은 얼마나 밀도 있게 공부하냐, 흐리멍텅하게 공부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건 18시간이라는 물리적 시간은 바꿀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하고 수능에서 함께 시험을 보게 될 N수생 형, 오빠, 누나, 언니를 한번 생각해 봐.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침 8시부터 해서 수능 밥 먹고 수능 집에 와서 또 수능. 하루 종일 수능만 하는 사람하고요. 수시도 했다가 수능도 했다가 논술 했다 정시했다 또 내신했다 정시했다. 내신은 이제 다 끝났지만 이제 면접 대비도 해야 되잖아요. 또 수시를 하려면. 어쨌든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는 시간 대비 효과의 집중도가 훨씬 높을 거란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실제로 6월 모의평가 이후에도 우리가 기말고사, 사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이번엔 한꺼번에 본 사람들이 많죠. 뭐 2주 간격으로 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면서 우리가 내신 공부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거야. 실제로 수능에 전념해서 정시 대비에 시간을 집중해야 되는 게 절대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1학기 내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논술 등의 형태로 수시와 정시를 함께 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부터 없애야 돼요. 수시와 정시는 절대 함께 대비하지 않는다. 뭐 한다? 수시만 하든가 정시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수시, 정시를 둘 다 하면 절대 안 돼. 사람들이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수시는 6번, 정시는 3번, 뭐 합쳐서 9번이니까 9번 다 도전해 봐야지. 대입은 로또 복권 사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산다고요? 더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역량을 하나에 집중하면 그거에 당첨 확률이 커지는 거지. 역량을 분산하면 이 모든 거에 당첨 확률이 떨어진다. 이해 가십니까? 여기서 당첨이라는 건 합격을 말하는 거야. 내가 하고 있는 거에 합격 가능성을 높도록 나의 역량을 집중해야지. 따라서 내가 얘기하는 대입 전략 1번은 수시와 정시를 둘 다 하면 안 된다. 6개만 하던가 3개만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물론 원서도 쓰지 말라 꼭 그런 건 아니야. 원서를 쓸 수도 있지만 어차피 그 원서는 무의미할 거예요. 내가 집중한 거에서 반드시 결과가 나올 것이고 결과를 반드시 내야 돼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거야. 선생님, 저는 논술형 수시를 대비하고 있는데요. 3분의 2 정도는 수능 최저가 있더라고요. 그럼 수능 최저는 어차피 수능 공부를 해야 되니까 수시와 정수를 같이 대비하는 게 아닐까요? 좋은 질문. 여러분은 지금 수시와 정시를 함께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수시와 수능 최저를 같이 하고 있는 거지. 그 차이점 알아? 알죠. 모르면 수험생이 아니지. 정시는 뭐예요? 4개 영역을 골고루 잘해야 되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뭐 한국사 이런 건 다 뭐 당연히 하는 거고요. 4개 영역을 다 골고루 잘해야 되니까 다 해야 되죠. 수능 최저는 4개 영역이 다 들어가는 건 의대 일부 빼고는 없습니다. 대부분 수능 최저는 3개 영역 아니면 2개 영역이죠. 따라서 수능 최저 대비와 정시 대비가 다르다는 거 이해 가십니까? 그렇지. 그것도 집중으로 가야 돼. 이런 친구 내가 수도 없이 봤어. 수능 최저가 2개 영역이 들어가. 2개 영역이 예를 들면 2 하면 돼. 그런데 쓸데없이 4개 영역을 공부를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죠? 2, 3, 3, 3. 2, 3, 3, 4이면 2 돼? 안 돼? 안 되죠. 차라리 2, 4, 5 했으면 통과했을 거 아니야. 이해 가시죠? 2에 집중해서 2, 4, 5로 했어야 되는데 그냥 넓혀갖고 2, 3, 3, 3. 그렇게 해서 수능 최저 탈락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알겠죠? 수능 최저 대비와 정시 대비는 다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수시, 정시는 함께 대비하지 않고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저는 정시 3개만 하라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제가 상담을 받습니다. 그래야지 정시에서 결과가 나와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4가지 유형 중에 어떤 인간인지 이제 잡아야 돼. 첫 번째, 학생부 교과를 계속한다면 수능 최저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지원하는 학교의 수능 최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봐야겠죠? 이분은 수시 플러스 수능 최저예요. 수시 플러스 정시 아닙니다. 수시 플러스 수능 최저.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는 대부분 수능 최저를 봅니다. 뒤에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학생부 종합을 한다면 수능 최저는 필요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은 수능 최저가 거의 없어. 그러면 학생부 종합을 하는 사람은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에 지원하는 사람만 수능 최저를 하면 돼. 근데 그건 대부분 상위권이기 때문에 상위권은 보통 수시 정시를 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상위권 얘기고, 예, 일반적으로는 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물론 둘 다 학생부형이기 때문에 둘 다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수능 최저를 같이 해줘야 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의 원서 6장의 종류의 성격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세 번째로, 논술을 하는 분은 수능 최저를 하는 게 옳습니다. 왜? 수능 최저 보는 데가 훨씬 많고 수능 최저가 있어야 한 절반 이상의 학생이 수능 최저에서 탈락하면서 경쟁률이 반토막 나죠. 10대 1이었으면 5대 1로 떨어지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충족시켜주는 게 논술 합격에서 매우 중요하다. 아니면 네 번째는요, 정시 온리. 내가 정시를 하기로 시작했어. 과거의 학생부 성적, 이거 고칠 수가 없잖아. 나의 과거잖아요. 논술을 어떤 학생이 잘하죠? 논술은 어떤 학생이 잘해요? 그렇지, 논술을 대비를 많이 한 학생. 논술을 잘하는 학생이 원래 존재하지 않아. 논술 학원 열심히 다니고 논술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이 논술을 잘 보는 거야. 누가 내신이 좋아? 내신 공부 많이 한 사람. 누가 정시를 잘 봐? 수능 공부 많이 한 사람. 누가 논술을 잘 봐? 논술 공부 많이 한 사람. 참 이상한 거 있어요. 수능을 누가 잘 보냐 그러면 수능 공부한 사람. 내신을 누가 잘 보냐 그러면 내신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라는데 논술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 있을 줄 알아. 없어. 논술 대비 많이 한 사람이 논술을 잘 봐요. 그럼 내 과거의 내신도 나빴고 논술 대비도 안 했는데 왜 수시에 기웃기웃하나? 정시만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3장에 나의 모든 심혈을 다 기울이는 거야. 수시 잊어버려. 6장 원서 안 쓰면요 돈도 남아. 예,
그거 갖고 맛있는 거 먹고 열심히 수능 공부하세요. 이 넷 중에 하나를 정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전략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략을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마음을 다졌으니까 이제 2021년 입시에 가장 기본적인 성향은 봐야겠죠. 기본적인 성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정시가 확대됩니다. 이건 뭐 정부 방침이 3년차에서 확 바뀌어버렸죠. 정부가 2년차 동안은 학생부형을 지원하다가 3년차부터는 정시를 많이 하는 대학교를 지원하고 있죠. 이름은 똑같아요. 고교정상화 기여대학 사업에서. 그래서 정시가 전부 다 늘어났고요. 서울대와 고려대 등을 제외하고는 전부 30%를 돌파했습니다. 보이시죠? 네. 다른 학교도 볼까요? 네. 중앙대가 조금 모자라지만 다 30% 돌파했죠. 또 볼까요? 네. 여기는 아예 30%를 많이 돌파했습니다. 건대나 시립대는 뭐 홍익대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정시가 매우 확대되고 있다. 정시가 확대되면 정시 옹리하는 사람의 얼굴이 좀 더 피겠죠. 수시를 집중한 학생들은 당연히 기분이 나쁠 거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이미 정해진 거니까. 정시 확대는 여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입시 과정에서 더 확대가 되죠. 그게 뭐죠? 그렇죠. 수시 2월이죠. 작년에 수시 2월 통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수시 2월은 이렇게 되는 거죠. 수시에서 예를 들면 500명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이걸 다 모집을 못하는 거죠. 왜 모집 못하죠? 네, 이럴 때 꼭 잘못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 수능 최저를 못 채워서요. 그럼 학종에서는 2월이 안 되겠네? 수능 최저가 별로 보통 없으니까? 아니에요. 수능 최저 있는 데서 수능 최저를 못 채우면 불합격이에요. 수시 2월의 원인은 수능 최저가 아니고요. 여러 군데 합격하기 때문이죠. 내가 수시에서 원서 6성을 썼는데 3군데 합격했어. 그럼 한 군데 등록하고 2군데는 미등록할 거 아니에요. 그럼 미등록 발생이 1차 추합, 2차 추합, 3차, 4차, 5차 추합해도 미등록이 자꾸 발생하게 돼 있죠. 왜? 4차, 5차 추합도 여러 군데 합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으니까. 그 다음에 2차에서 이미 합격했다가 4차에서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2차에서 합격을 물르러 오죠. 물려서 다시 돈을 찾아가고 다시 4차에서 합격한 좋은 대학에 가기 때문에 합격생을 미리 정해놓고도 비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해서 수시에서 못 채운 인원은 정시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넘어가냐. 제가 3개년치 통계를 다 가져왔어요. 보이시죠? 네, 찍어놓고 싶으면 사진 찍으세요. 네. 서울대의 경우 원래 정시 모집이 21.5%였는데 실제로는 27%를 모집했다. 5.5죠? 5.5% 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연세대는 심하죠. 많을 때는 9%, 8%, 7% 포인트 증가합니다. 고려대도 6% 정도, 3%, 성균관대 경우는 좀 작습니다만 어쨌건 다 수시 2월 때문에 정시 인원이 더 늘게 돼 있다. 2020년은 올해보다 정시 정원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었으면 내년은 아까 더 늘어났죠? 그럼 여기에 3에서 7% 정도가 더 늘어난 게 실제 정시 인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따라서 정시 인원은 서울대, 고대 같은 특별한 몇 개 대학을 빼고는요. 다 35%에서 4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지어 40% 넘는 학교들도 이런 학교들은 발생할 것이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듣다 보니까 수시에 집중하기로 아까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이제 흔들리게 됩니다. 선생님, 정시가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정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전략 2번째가 나옵니다. 전략 2번째가 뭐냐? 대입 전형의 흐름에 좌우되지 마라. 일희일비하지 마라. 귀 얇아지지 마라. 몇 년 전 얘기를 해볼까요? 과거에 서울대가 정시를 20%밖에 안 뽑을 때 작년까지 그랬죠. 수시가 80%, 정시가 20%예요. 그 수치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서울대를 가려면 수시를 해야겠구나. 근데 서울대 수시는 논술이 없잖아요. 내신이 좋아야 되나? 근데 내신이 나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숫자의 망령에 빠진 사람들이야. 아, 수시가 80이고 정시가 20이야. 근데 내신이 나빠. 그럼 나는 정시 20%가 나의 100%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거지. 패배주의적 생각을 갖고 어떻게 대입을 합격해? 20% 이건 나를 위한 거네. 그러면서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많이 됐어요. 어떻게? 정시 옹리 전략으로. 20%라도 80%가 내 것이 아니면 20%만 생각하는 거야.
어머 80, 20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 그럼 하지 마. 고려대가 올해도 정시가 19%예요. 그러면 고려대는 수시로 가야 돼? 이런 거는 수치를 갖고 착각하는 거라고. 건국대는 정시가 40%야. 그러면 2월 되면 45% 정도 될 거야. 그럼 무조건 정시로 가야 돼? 아, 정시 공부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정시로 가? 수시로 가야지. 그 대학이 정시를 많이 뽑건 수시를 많이 뽑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나에게 맞는 게 나의 대입 전략이야. 알겠죠? 예. 수치, 대입 전형 흐름이 정시가 많다고 어머 정시해야 돼. 수시가 많아지고 수시해야 돼. 이렇게 쏠려 다니는 분들이 있어. 입지 설명 쓸데없이 많이 다니는 분들이 그런 분들 많아. 여기 들으면 여기가 맞는 것 같아. 저기 들으면 저기 맞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논술학원 갔다 오면 논술에, 내신학원 갔다 오면 내신에, 수능학원 갔다 오면 수능에. 애들을 말이죠. 그냥 이곳저곳 다 퍼뜨려 놓고 애들 정신없게 만드니까 다 떨어지지. 6 플러스 3, 9개가 어떻게 하면 다 떨어지는지 그런 분들은 아마 경험하게 될 거야. 집중을 해야지 절대 분산을 해서는 합격하지 않아요. 내가 또는 나의 자녀가 뭘 잘하는지, 뭐가 제일 강점이 있는지 그거에 맞게 지금부터 세팅을 딱 해주셔야 돼. 자, 그러면 아까 1, 2, 3, 4번을 봤으니까 1, 2, 3, 4번에 맞게 각각의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는 교과 내신이 무조건 좋아야 되죠. 그럼 교과 내신이 좋으면서 나중에 지원을 할 때는 어떤 정보가 제일 중요하냐? 당연히 대학교가 제공한 입결 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입결, 입시 결과. 각 대학은 학생부 교과의 입결 결과는 다 각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해놨어요. 우리 대학 무슨 학과 무슨 과는 어떤 내신 학생들이 합격했다. 근데 이 정보에 문제가 있어요. 모든 대학은 학생부 교과 합격생의 내신 정보를 평균 점수로 공개합니다. 즉 한양대 무슨 과가 있어요. 이 과에 합격한 학생의 합격자 평균만 제시해. 합격자 컷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디까지가 돼 왔는지, 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사실 좀 짐작을 해봐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또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 정보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몇 점 정도가 여기가 붙거나 떨어지거나 했구나. 그 커트라인을 알고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이다. 커트라인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면 평균 점수를 갖고 대충 짐작하는 거야. 아, 여기서부터 지원을 했겠지. 평균이 이 정도 있다면 여기까지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예측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 수능 최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건 정시 공부하고 다르다.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대부분 수능 최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없는 학교가 예외죠. 학생부 교과인데 없는 학교를 한번 볼게요. 예, 이건 예외입니다. 한양대, 중앙대, 광운대, 명지대, 세종대까지. 인서울대학 중에서는 5개만 학생부 교과에서 수능 최저가 없고 아주대는 이제 수원에 있죠. 어쨌건 수도권 학교 중에 수도권의 중심대학 중에서는 6개 학교가 학생부 교과에서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아, 난 수능 최저도 못 채울 것 같아. 내신만 좋아. 그러면 여기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거지 뭐. 그죠? 그런 것도 자기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지만 뭐 수능 최저 없는 데만 골라 지원한다. 이건 나에게 맞는 거면 그런 내신 따기 굉장히 좋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어야 되겠죠. 내신은 엄청 좋고 수능은 완전히 바닥이고 이런 경우는 그런 선택도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지금 강릉에 계신 분들이니까 강원도에 있는 학교도 제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강릉 원주대, 강원도 춘천 말고 삼척, 옛날에 삼척대였죠. 네, 그 다음에 경동대, 한라대, 한림대는 학생부 교과에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도내에 있는 학생부 교과를 지원한다 그럴 때는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거는 각 대학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셔야겠습니다. 학생부 교과는 아주 좀 간명한 면이 있죠. 학생부 종합이 좀 어렵죠. 학생부 종합은 아시다시피 학생부에 있는 교과 성적을 정량적 평가하지 않고 정성적 평가한다고 돼 있죠. 이 학생부 교과 성적과 비교과 성적을 둘 다 정성 평가하는 게 학생부 종합인데 정성 평가란 건 뭡니까? 입학사정관이 보고 그 성격을 봐서 평가한다 그 얘기죠. 뭐 결론적으로 하면 그거죠. A 고등학교 학생의 4등급이 B 고등학교의 1등급을 이길 수도 있는 거죠. 왜? A 학교에 있는 4등급 학생이 더 정성적으로 우수한 학생이고 잠재력 있는 학생으로 평가하면 합격시켜 주는 거지. 그렇게 하려면 보통 A 학교가 좋은 학교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울대 같은 데 보면 전국에 2,000 몇 개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서울대에 한 명이라도 합격한 학생은 반도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몇십 명씩 서울대로 보냈지만 어떤 학교는 한 명도 못 보내는 건 바로 정성평가 때문인 거 잘 아실 겁니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은 이 어떤 대학이 우리 대학에 합격한 학생이 입결이 이렇다. 이거는 전부 무의미한 정보죠.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중앙대로 봅시다. 중앙대 무슨 과가 우리 무슨 과의 합격자 평균은 내신이 2.3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정보죠. 왜 2.3이 만약에 2명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일반고, 지방의 일반고에 있는 1.1과 서울의 특목고에 있는 3.5가 합격해서 평균이 2.3이야. 그러면 2.3이라는 정보는 일반고한테도 아무 의미 없는 정보고 특목고한테도 아무 의미 없는 정보죠. 예. 지방의 일반고는 1.1이야 그고 서울의 어떤 특목고는 3.5도 같다는 것은 각각의 1.1과 3.5가 중요한 정보지 2.3은 하나도 안 중요한 정보니까 이해가시죠? 따라서 학생부 점검은 반드시 출신교의 과거 실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나온 고등학교의 선배들이 몇 점 정도가 어느 대학 어느 과라는가 이걸 다 체크해야 돼. 이미 하셨죠? 안 하셨어요? 학교에서 하자고 하세요. 이거 학교 선생님하고 해야 돼. 각 학교에서 지난 5년 동안의 선배 합격 결과가 다 나와 있어야 돼. 몇 등급 정도가 어느 학교 어디에서 학종에 갔다. 이거를 5년 통계를 보셔야 돼. 왜? 그게 바로 대학이 우리 학교를, 우리 고등학교를 평가하는 기준이니까. 그래서 나쁘게 말하는 분은 이거를 연좌제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 선배들이 잘했으면 나도 좋은 평가를 받고 우리 선배들이 그지같이 했으면 나도 그지같은 평가를 받게 되겠죠. 어쩔 수 없어요. 학종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버로미터입니다.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정반대로 대부분 얘네는 수능 최저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은 잊어버리시면 돼요. 학종을 하고 학종은 대부분 면접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히려 면접 대비를 열심히 하면서 뭐 논술도 같이 겸한다면 수능 최저도 조금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는 수능 최저가 있는 게 중심이고 없는 게 예외였으니까 얘는 거꾸로예요. 없는 게 중심이니까 있는 학교가 예외겠죠. 인서울 중에서 있는 학교는 의대를 제외하면 4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예, 의대는 의대별로 따로 보셔야 되니까 어디? 서울대, 고대, 이화여대, 홍익대 4군데밖에 없고요. 학생부 종합은 전형이 2개, 3개 있는 경우가 많죠. 여러 가지 중에서도 서울대 직윤, 고려대 학업우수, 이화여대 미래인재, 홍익대 학교생활 우수자 이 4개 전형만 인서울에서 수능 최저가 있고요. 나머지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저 서울대, 고대는 아니고요. 저 남자라서 이화여대는 못 가거든요. 홍익대는 안 갈 거예요. 그러면 수능 최저는 잊으시면 됩니다. 학종 6개를 성대, 한양대, 중앙대 등등 넣는다면 잊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선생님 그러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저 수능 안 칩니까? 아, 수능은 치지. 치는데, 수능 안 칠 사람이 여기서 다 치지. 치는데, 그렇게 수능 쳐서 나온 성적으로 절대 여러분이 학생부 종합형으로 넣었던 그 학교를 절대 못 간다, 이거야. 절대 못 가, 절대. 한 3단계 떨어질 거야. 예. 이 군이 있고, 요 군이 있고, 요거 있으면, 이 군이 학종을 넣었으면 아마 수능 점수로 정수로 갈 수 있는 학교는 이 군일 거야. 절대 못 갑니다. 절대 재수되게 돼 있어. 무슨 얘기냐? 수시로 어디를 가겠다고 결심한 순간 반드시 그 수시로 가야 돼. 왜? 정시로는 절대 그 학교를 못 가. 그럼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수능은 보긴 봐. 정시도 넣어. 그리고 다음에 다시 도전할 때 정시를 정말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년은 2022학년도니까 굉장히 많이 바뀌고요. 공부량이 수능이 준다는 거 아시죠? 특히 이과가 수학이 확 줄죠. 3분의 1이 줄죠. 그런 점도 감안하시면 너무 떨지 마시고요. 내가 올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고 내년은 내년대로 또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자, 추천 전형 얘기입니다. 추천 전형이란 건 뭐냐? 학생부형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이 필요한 것을 추천 전형이라고 합니다.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 추천서를 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사 추천서고 교사 추천서는 지금 많이 폐지되고 있죠. 내년에는 전면 폐지됩니다. 교사 추천서 말고 학교장의 추천서가 필요한 거를 추천 전형이라고 합니다.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추천 전형을 반드시 응시하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왜? 추천 전형은 학교장 추천이 필요하니까 일단 유입되는 사람이 줄죠.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 것보다 유입하는 병목 현상으로 여기 좁아 들어 있으니까 당연히 경쟁률이 낮죠. 추천 전형은 비추천 전형보다
적으면 2분의 1, 많으면 3분의 1 이상 경쟁률이 낮습니다. 경쟁률이 낮다는 것은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거니까 내가 추천될 수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추천돼야겠습니다. 추천 전형은 학생부 교과도 있고 종합도 있어요. 맞게 자기의 전형들을 다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서울대, 연대, 고대, 중앙대, 경희대처럼 아주 인기 있는 대학들 다 이렇게 추천 방식이 제한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조금씩 다른데요. 요거 보세요. 요거는 고3에서 고교별 2명은 고3만 추천해 준다는 뜻입니다. 얘는요. 고3 인원의 3%죠. 고3 인원의 4%죠. 이건 고3만 하는 게 아니고요. 고3 인원의 3%까지, 고3 인원의 4%까지. 예를 들면 고3 인원이 300명이야. 그러면 9명까지 재학생, 재수생, N수생을 포함해서 9명까지 추천해준다 그 말이에요. 얘는 고3만 추천, 얘는 고3 인원의 몇 명을 그 학생 졸업생과 졸업 예정자 중에서 추천. 고교별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졸업생도 추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졸업생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졸업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추천을 잘 안 하죠. 야, 이 자식아 정시로 가, 이 자식아. 왜 후배 걸 뺏으려 그래? 이런 학교들이 많습니다만 하려면 하는 겁니다. 해달라 그러면 또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희대의 경우는 고3만 된다고 돼 있죠. 또 여기는 아주 정확하게 돼 있어요. 인문둘, 자연셋, 예 하나. 이런 학교가 참 바람직스러워. 왜요? 이런 경우 싸우는 경우가 많죠. 고교별 2명이니까 문 하나, 이 하나 해주면 사이좋게 가는데 아무래도 문과가 합격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이과만 2명 해주는 학과들이 많죠. 공대 1명, 농대 1명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문과 1등은 뭐야?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고 슬퍼하고 우는 애들이 생겨. 그래서 나는 경희대가 참 바람직스러운 것 같아. 인문둘, 자연을 더 원하시죠? 자연셋, 예체능 하나. 이렇게 지정해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있는데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대부분. 자, 여기까지 보니까 대부분이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서 합격률이 높다 그랬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런 내가 3%는 어떻게 들어요? 4%는 어떻게 들어요? 여기 어떻게 들어요? 그렇죠. 추천이 될 수 있으면 꼭 하란 얘기지. 선생님, 추천이 안 될 정도의 제가 성적인데 나름은 했어요. 근데 추천은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인원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는 추천 전형도 있다. 이걸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빨간색에 좀 집중해서 볼게요. 건국대 KU, 건국 유니버시티 학교 추천, 국민대 학교장 추천, 가톨릭대 간호학과를 좀 잘 보세요. 어떻게 써 있습니까? 학교장 추천 공문, 학교장 추천서, 간호학과는 고3이면 무제한 추천. 보이세요? 인원 제한이 없어요. 학교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선생님 추천서 학교장 거 좀 받아주세요 하면 돼. 그냥. 알겠죠? 그런데 넘넘 안 하는 사람이 많아. 건국대 예를 들어볼게요. 건국대는 KU 학교 추천이 있고요. KU 자기 추천이 있어. 자기 추천이란 말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자기 추천하는 거지. 자기소개서가 자기 추천이지. 그러니까 KU 학교 추천은 추천 전형이고요. KU 자기 추천은 비추천 전형입니다. 학교장 추천서가 안 필요해. 이해가시죠? 그런데 건국대는 다른 학교와 달리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인원 제한이 없어. 그러면 사실 자기 추천하고 학교 추천이 경쟁률이 비슷해야 되는 게 말이 되잖아? 왜?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인원 제한이 없으니까. 근데 항상 학교 추천이 자기 추천보다 경쟁률이 반 이하예요. 어? 추천 인원을 제한하지도 않는데 왜 추천서를 받아갖고 학교 추천에 지원하는 사람이 자기 추천보다 반도 안 될까? 왜 그럴까요? 네, 전형을 딱 보시면요. KU 자기 추천, 요거 말고요. 자기 추천은 서류 100이에요. 근데 학교 추천을 보면요. 교과와 서류가 같이 있어. 그럼 교과는 뭡니까? 정량평가. 서류는 뭡니까? 정성평가죠. 그럼 특히 수도권이라든가 뭐 특목 자사나 마찬가지로 하여튼 내신이 좀 상대적으로 따기 어려워서 뭔가 지방의 일반고에 비해서 나는 내신이 좀 불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교과 몇 프로가 있으니까 뭐가? 이 학교 추천이. 즉 교과에서 밀린다고 보고요. 학교 추천에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교과가 정량평가고 서류가 정성평가인 건 맞아요. 근데 교과 정량평가는 정량평가에 괜히 겁먹지 말고요. 실제로 정량평가할 때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 2등급과 3등급의 실제 점수 차이를 어떻게 두는가 학교 요강 가서 한번 보세요. 이미 보고 계시나요? 건국대 요강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1등급 정량평가와 2등급 정량평가의 점수 차가 정말 적어요. 2와 3 사이도 정말 적어요. 교과 몇십 프로라고 써있지만 실질 반영률은 정말 적어요. 따라서 결국 서류로 정성평가로 당락이 결정되는 면이 훨씬 크다. 따라서 이렇게 추천 방식에서 인원 제한이 없는 거는 그 학교에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원서 쓰세요. 아시겠죠? 추천 전형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추천 전형 중에서는요, 종교계 추천 전형이라고도 있어요. 동국대 불교 추천 인재, 그죠? 명지대는 기독교 추천이 필요하고요. 가톨릭대는 천주교의 추천이 필요하죠. 종교 추천은 뭔가 하면요, 종교계 인사의 추천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동국대 불교 추천 인재는요, 조계종의 스님의 추천서가 필요해요. 그럼 가톨릭대는요, 사제의 추천서가 필요하겠죠. 신부님. 명지대는요, 대부분의 기독교 신교 계통의 사람의 목사님의 추천서가 필요해. 그리고 조심할 점은 동국대 불교 추천 인재라고 불교학과만 뽑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학과에서 다 뽑아요. 한번 요강 가서 보세요. 따라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절을 다니셨고 주지 스님을 알고 계신다면 꼭 추천서를 받아서 동국대 불교 추천 인재 꼭 넣으세요. 공대도 갈 수 있습니다. 인문대, 사회대도, 경영대도 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내신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좋지만 합격 컷이 일반 학종보다 컷이 낮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추천서를 못 받은 사람은 지원을 못 하니까. 인원 제한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추천서를 못 받을 사람이나 안 받을 사람도 있죠. 내가 왜 학교 가려고 조계종 추천을 받아야 돼? 나는 기독교 신자인데 그런 사람은 안 받겠죠. 따라서 그런 것들은 꼭꼭 찾아서 추천 전형에서 꼭 도전해보라. 누구? 교과와 종합을 준비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논술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신이 신통치 않으면 선생님 종합이 아무리 정성평가라고 해도 우리 학교는 정성평가도 안 좋고요. 내신도 안 좋고요. 그래서 논술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논술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열심히 이미 하고 계시죠? 지금부터 하시려고요? 지금부터 해도 됩니다. 지금부터 한다면요. 논술 보는 학교는 33개나 돼요. 너무 상위권만 쓰지 마시고요. 중위권, 중하위권은 좀 넓게 쓰세요. 2년, 3년 논술 대비한 학생들이 최상위권, 상위권 학교들을 지원합니다. 성대라든가 중앙대라든가 한양대라든가 이해가시죠? 연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어차피 중위권, 중하위권 대학은 그렇게 준비 오랫동안 안 한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수능 끝나고 조금 해서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수능 수학 실력 갖고 논술 치고 이러는 것도 특히 이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논술 준비를 안 했다면 너무 높게만 쓰지 말아달라. 지금부터 논술 대비를 했다면 이미 6개 대학이 다 정리가 돼 있겠죠. 논술은 모집 인원이 약간 줄었습니다. 참고로 내년은 다시 늘어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분명히 논술을 줄이라고 했는데 내년에 왜 늘어나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왜 통과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올해는 좀 줄어듭니다만 역시 11,000명이나 됩니다. 11,000명, 많은 인원입니다. 특히 주로 인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전형이죠. 논술 전형은 정말 불평등한 전형인 거 아시죠? 논술은 인강도 안 되잖아요. 지방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논술 선생이 있는 학교도 있어요. 서울에는 학교 안에. 없는 학교는 논술을 학교에서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학원을 다녀야 되잖아. 근데 논술학원도 천차만별이죠. 좋은 논술학원이 지방에 갈수록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게 참 논술 전형의 문제점으로 내가 10몇 년 전부터 얘기하는데 참 교정 안 됩니다. 벌써 20몇 년이 된 전형이죠. 수능 최저를 본다면 OX라고 되어 있는데 요 앞에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있는 경우 없는 경우입니다. 올해를 볼까요? 인문자연계는 33개 중에서 32개죠. 한 개는 울산대니까요. 울산대 의예과. 인자의 경우 있는 학교가 19개, 없는 학교가 13개, 있는 경우가 훨씬 많죠. 의대는 있는 학교가 8개, 없는 학교가 1개, 2개가 줄었죠. 왜 2개가 줄었냐? 부산대 의예과와 이화대 의예과는 논술형 전형이 폐지됐습니다. 의예과는 논술 전형 다 폐지하는 게 맞죠.
수학 천재를 왜 의대가 뽑는 건데? 말이 안 돼요. 수학 천재는 자연대 공대 가라 그래야지. 근데 아직도 9개 대학은, 치대 3개 대학은 논술이 존재하니까 수학 천재들 의대, 치대 가세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능 최저를 안 보는 학교는 각각 1개씩 대학이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와 겸해서 하고요. 각 대학의 요강을 쫙 보시면서 내가 주로 지원하는 대학이 3개면 3개에 집중해서, 2개면 2개에 집중해서, 2개와 3개에 같이 걸쳐 있으면 2개에 좀 더 집중, 3개에 그거보다 좀 덜 집중. 나머지 하나는 가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반드시 논술에 붙어야 됩니다. 역시 여기도 떨어지면 정시에서 절대 못 갑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 2개 과목, 3개 과목을 정할 때 중요한 것은 웬만하면 영어는 꼭 집어넣으세요. 왜 그런지 아시죠?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1등급이건 2등급이건 3등급이건 4등급이건 다 더 맞기가 쉽기 때문에 무조건 영어를 하나 집어넣으시는데 조심하실 것은 성대는 영어가 합속에 들어가지 않죠. 성대는 영어가 그냥 2등급을 먹었을 때 그냥 패스인 거고 영어를 뺀 나머지 과목을 합쳐서 등급합을 정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성대 논술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영어는 기본으로 2등급 먹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를 또 잘해야 된다는 거니까 성대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수능 최저에 집어넣을 과목 선택이 달라질 것이다. 이것도 아실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정시입니다. 정시 얘기하면 많이 이렇게 해요. 정시는 선생님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뭐. 그러시면 안 돼요. 정시도 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미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전략을 다 바꿀 수는 없고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수능은 물수능이 될 것이다. 왜? 학생들이 다 공부를 못했으니까. 코로나 상황이 정시에 갖는 효과는 뭔가 하면요. 중위권이 많이 점수가 하락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중위권이 상당수가 하위권으로 될 것이다. 과거에 예를 들면 요렇게 분포가 돼 있었다면 요렇게 분포될 가능성이 높다. 이해 가시죠? 네. 상위권은 변화 없어요. 상위권은 변화가 없는데 물수능으로 내면 난리 납니다. 변별력 없다고 욕먹을 일을 왜 합니까? 교육과정 평가원이. 그런 일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이미 교육과정 평가원장이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내겠다고 했죠. 모의평가를 왜 보는데? 수능 난이도를 정하기 위한 거죠. 그랬을 때 중위권만 보지 않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점수를 평가해보고 난이도를 유지할 때 과거의 난이도를 거의 유지할 것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별로 없었습니다만 수능은 더 쉽게 날 거야. 이런 식의 기대를 갖고 공부하시면 정시하지 마세요. 그냥 수시만 하세요. 두 번째,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과목을 집중할 거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문계는 국어하고 수학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국어하고 수학. 그래서 영어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게 아니고 덜 중요하다고. 그래서 사회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게 아니고 덜 중요하다고. 왜냐? 영어는 이제 안 얘기해도 되겠고요. 사회 탐구가 모든 인문계 사회계에서 경영 포함해서 반영 비율이 떨어집니다. 반영 비율만 낮은 게 아니고요. 반영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특히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라는 방법을 쓸 때는 점수차가 많이 줄어요. 그래서 결론, 다 알 필요 없어 우리가. 하여튼 결론은 인문계는 사탐의 점수차가 매우 적게 난다. 원점수를 딱 더했을 때 똑같다. 원점수를 더했을 때 똑같다 하더라도 국어 수학을 잘 본 사람이 사탐보다 무조건 정시 결과는 확 높습니다. 국어 수학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인문계 뭐가 중요해? 수학. 인문계 뭐가 중요해? 국어. 근데 수학이 중요성을 너무나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문계에서 가장 많은 점수차가 나는 게 수학입니다. 수학 점수차 어마어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 보면 좋은 인문계 학교에 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경제학과 이런 데는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니까 인문계라는 게 좀 이상한 거죠. 예. 사실 상경계는 구분해야 되는데 뭔가 하여튼 제도가 문제가 있어. 어쨌건 자연계는요. 자연계가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학이에요 그래요. 수학은 당근 중요한 거야. 당근. 그럼 말할 필요가 없어. 근데 과학의 중요성을 좀 간과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최상위권에 이런 일이 생겨요. 수학도 해. 과학도 해. 수학, 과학 열심히 하다 보면 국어에서 빵꾸 나서 재수해. 이건 최상위권이야.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럼 상위권 이하는요.
수학이 중요하다고 수학을 해. 그럼 수학 점수를 막 올렸어. 한 88점까지 올렸어. 나 88점 되느냐고 죽는 줄 알았어. 과학이 망가져요. 근데 과학은요, 수학보다 2배로 중요해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과학 한 과목이 수학 하나의 과목의 반영 비율과 거의 비슷해요. 대부분 대학이.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따라서 과학 2과목이기 때문에 수학보다 2배 중요해요. 수학보다 지금부터는 과학을 2배 더 하세요. 최상위권이 아닌 이상. 국어도 물론 잘해야겠지만 국어보다도 과학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수학은 지금 올린다? 물론 올릴 수도 있겠죠. 갑자기 잭팟이 딱 터져서. 하지만 수학은 올린다는 생각보다는 지킨다는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3개월 동안. 아시겠죠? 떨어지지 않게 지킨다가 수학은 제일 중요해요. 과학은 올릴 수 있는 과목이야. 왜? 주로 암기입니다. 예. 물론 물리는 암기가 더 적습니다만 생물이라든가 지학은 거의 암기 과목이죠. 따라서 충분히 정진해주면 시간 투여만큼 분명히 점수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과학에 집중하는 학생과 집중하지 않은 학생의 정시 결과가 어떻게 다르냐. 천양지차 다릅니다. 따라서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면 자연계는 지금부터 과학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끔 정시 중에서 내신 반영이 되는 학교가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3개 학교였는데요. 2개 학교가 건국대, 동국대가 내신 반영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고 보니 한양대, 나군만 내신을 반영해요. 한양대는 가구는 내신 반영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시죠? 한양대 가구는 연고대, 나군 떨어지는 학생들을 받거나 또는 뺏어가야 되기 때문에 연고대와 정시 전형 방법을 똑같이 내신이 없는 거고요. 한양대, 나군은 우리가 가군에서 안 뺏겨 이런 식의 자신감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냥 내신이 들어가 있는 독자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는 한양대, 나군을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AC 시대,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대입 전략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대입은 모두에게 정답인 전략은 없습니다. 자기에게 딱 맞는 전략을 정하셔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진하는 3개월 정진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최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 이걸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행운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빌겠습니다.